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은 핫한 곳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죠. 서울의 성수에 위치한 핫한 자동차 쇼룸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운이 좋게도 일주일간 차량 그레나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요. 차량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잡아줄 것 같은데? 이런 건 내가 못 찍겠어. 예, 그레나디어의 본격적인 리뷰를 위해 이렇게 여기 오프로드 노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레나디어는 아스팔트 바닥보다는 이런 자연이 더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레나디어의 감성을 최대화할 겸,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도 경험을 해볼 겸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바로 또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차량의 배경, 외관만 간단히 살펴보고요. 뭐 주행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이동해서 다른 장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차는 재산이 한 14조 이상이 되는 영국의 최고 부자 한 석유화학 재벌에서부터 시작된 차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네오스라고 아시나요? 이네오스는 글로벌 4위의 영국 석유화학 기업이고요. 국내에는 롯데와의 합작 법인으로 롯데 이네오스 화학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과의 합작이었는데 롯데 케미컬이 인수하면서 롯데 이네오스 화학이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이네오스의 회장 제임스 레트클리프라는 분인데요. 그 회장이 뼛속까지 구형 디펜더에 대한 마니아였어요. 너무나도 디펜더를 사랑했죠. 그런데 2015년쯤이었을 거예요. 구형 디펜더가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형 디펜더의 단종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트클리프 회장이 랜드로버에 구형 디펜더 단종하지 마라, 지속적으로 생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랜드로버에서는 이 모든 부탁을 거절을 하죠. 그러면 이 레트클리프 회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재벌인데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들 거야 라고 뛰어들어서 시작이 되게 된 차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러한 과정들이 과거에 자동차 마니아였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뭐 삼성 자동차 진출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랜드로버는 이네오스의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근데 랜드로버가 그 소송에서 졌고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에서 이 그레나디어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보시면은 구형 디펜더가 떠오르시나요? 구형 디펜더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바겐이 좀 더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랜드로버가 소송에서 진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이런 감성의 차들이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디펜더가 오리지널이다 할 수도 없고 소위 말하는 찝차들 뭐 이런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소송에서 졌던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저는 디펜더보다는 지바겐, 뭐 화장을 싹 다 지운 쌩얼의 지바겐, 혹은 럭셔리압이나 이런 군더더기들, 아니면은 뭐 세련된 이런 것들을 모두 덜어낸 날것의 지바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전반적으로 싹 보면은 난 평범한 차가 아니야, 강인한 차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죠. 실제로 조금만 다뤄보면은 이 차량의 모든 부위가 정말로 튼튼하게, 정말 유격 하나 없이 단단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게 이 차에서 뭔가 이런 유격에 의한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 범퍼 같은 경우도 제가 100kg, 뭐 100kg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제 체중을 다 실어서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뭐 삐그덕거림도 하나 없어요. 그냥 아주 튼튼하게, 모든 부분들이 튼튼하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은 여기 영국 국기와 독일 국기가 반반씩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차의 배경, 뭐 근본이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하지만 이 차의 심장이죠. 파워트레인은 독일이다. 뭐 BMW 엔진, ZF 변속기를 사용해서 심장은 독일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전체적으로 싹 둘러보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제 차 타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은 느낌입니다. 실제로도 작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의외인 부분은 전고가 2m가 훌쩍 넘어가요. 그냥 멀리서 보면 전고도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180이거든요. 옆으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손을 한참 올려야지 지붕을 만질 수 있는 높이로 2m가 훌쩍 넘는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서울에 2.1m 주차장 많잖아요. 들어갈 때 조금은 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높은 전고가 이 사각형의 이런 박스 형식의 차체와 결합이 되면서 이 상당한 트렁크 용량의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실내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일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주행 질감을 알아볼 텐데요. 예, 보통 뭐 차에 관심이 많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시면 뭐 차의 주행 감각이 어떻다, 승차감이 어떻다, 리뷰어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아 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우선 여기에 담겨있는 엔진이 BMW의 가솔린 휘발유 직렬 6기통 엔진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보면은 마치 디젤 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정숙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또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의 외관과 이런 엔진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뭐 야수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사륜 기어가 강하게 물렸다는 느낌이 명확하게 듭니다. 마치 일반 사륜구동 차량에 사륜 로우를 넣은 느낌이 얘에서는 사륜 하이에서 느껴진다고 할까요? 뭔가 아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이 주행 내내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고속에서의 연비 증가폭이 매우 작아서 고속과 시내 주행의 연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공인 연비보다는 고속과 시내 연비 모두 한 1km 이상 잘 나오는 듯 하지만 그래도 고속 주행 시 절대 연비는 제 차 6200cc 타워보다도 많이 안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면 바로 또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 하나가 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보통 차들은 한 2.5바퀴? 2.5바퀴 전후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얘는 핸들이 3.8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그 3.8바퀴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평소에 일상 주행에도 상당히 많이 핸들을 돌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은 유턴을 돌려보고 바로 풀렸어요. 끝까지 핸들을 돌리더라도 이 바퀴의 조향각이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전 바퀴수로 이 짧은 조향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보통 차 같으면 요동을 칠 정도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도 조금의 흔들림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 아마 오프로드 위주의 세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바닥에 큰 바위들이 많은 하드한 오프로드 코스를 지나실 때에는 지형의 영향이나 차량 무게의 영향으로 핸들 바퀴가 크게 조향이 되면은 차량의 파손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이 무파워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커브 이후에 돌리면 보통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회복력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핸들을 커브를 돌리고 다시 직접 풀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어링 휠 세팅들이 오프로드에는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온로드 일상 주행에서는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좁은 도로에서 유턴이 쉽지 않고 특히나 실제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요, 제 차 타워도 어렵지 않게 돌아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지날 수 있더라고요. 잦은 큰 커브가 필요한 시내 주행이나 이런 도심의 주차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엔진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데요. 그레나디어가 타워보다도 공차 중량이 더 무거울 거예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무게인데 차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좀 굼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높은 토크 위주의 세팅으로 낮은 RPM에서도 큰 힘으로 치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가다서다가 많은 그런 시내 주행에서도 얌전하게 운전을 해도 큰 불편함 없이 답답함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엔진의 이 소음 같은 부분들 때문에 이런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다소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고가 2m가 훌쩍 넘어갈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코너링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좀 나름의 속도를 낸 상태에서 이런 램프를 돌아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차가 워낙에 하체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서스펜션의 영향도 상당히 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탄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 조향 시에 자세를 딱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고요. 이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버티면서도 자잘한 이런 움직임들은 상쇄를 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이런 주행 질감, 승차감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다만 이 올터라인 타이어에서 오는 잔진동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올터레인에서의 자잘한 잔진동, 그리고 바닥에서의 소음, 엔진의 소음 이런 것들이 고속에서의 승차감은 나쁘지 않지만 좀 거슬리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기 전에 오프로드는 좀 길진 않지만 경험을 해봤는데 그냥 최고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 차 타워도 상당히 훌륭하게 주파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디에 빠지거나 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계속 생기는 그런 주행 느낌이었어가지고요.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순정 상태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차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당연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레나디어의 슬로건이죠. 이 슬로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륜구동이라고 하잖아요. 타협하지 않은 오프로드. 오프로드에 있어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온로드는 그래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오프로드는 무조건 최고여야 된다.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차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열광하실 분들은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께는 허락받기가 정말 어려운 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주행 시에 말씀드린 대로 잔진동, 소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행이나 뭐 같은 동승자의 입장에서도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임이 분명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이게 요즘 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인데 마치 군용차를 다시 타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아니면 뭐 탱크나 이런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군용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탈 때는 계기판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차도 계기판이 가운데 있고 이 핸들 뒤로는 이런 라이트라든지 여러 경고등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만 있어서 이런 자잘한 것들도 조금 더 이런 군용차 타는 느낌을 더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디자인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클래식한 혹은 투박한 이런 느낌들, 감성들을 정말 이쁘게 잘 풀어놓은 것 같고요. 이런 앤틱한 느낌의 가죽들도, 이런 가죽 포인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어봉은 정말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BMW의 기어봉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기어봉 자체가 전체적인 분위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꼭 이래야만 했었지 않나, 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열의 공간은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다 충분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승차감 같은 부분에서는 뭐 제가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좀 더 이런 2열에 대한 배려가 없는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뒤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 천정이 높은 박스형 구조로 이 위아래로 적재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캠핑을 나와 있는데 토르박스를 위아래로 2개를 올려도 그 위로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오버랜딩 캠핑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머신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일 놈의 감성 옵션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 바깥의 사이드 미러가 다 수동이에요. 손으로 접어야 됩니다. 전동이 없어요. 물론 이게 막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부분도 전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없고요. 시트 통풍이 없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되는데 어댑티브가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필수적인 건 아닐 거예요. 편의적인 부분일 거고 이 차가 뭐 오프로드 위주의 세팅이고 그런 감성을 추구했다 라는 거는 다 알겠는데 그래도 1억이 넘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감성이나 세팅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1억 넘는 차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라나디어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전반적인 느낌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오프로드 감성에 빠져있는 영국의 최고 부자가 구성 하나하나, 뭐 부품 하나하나, 세팅 하나하나,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만든 그런 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디자인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수용하고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 실 가격 대비 이런 주행 질감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한테는 꽤 매력있던 차였던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성수에 들려서 반납을 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